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따뜻한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가난한 구두수선공과 의문의 낯선 남자, 그들의 짧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이 고전의 조용한 지혜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시몬은 집도 땅도 없는 구두장이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농부의 오두막에 새들어 살며 손재주로 생계를 꾸렸다. 일이 값싸게 들어와도 빵값은 비쌌고 번 돈은 모두 먹을 것에 썼다. 시몬과 아내는 겨울에 입을 양가죽 외투 하나를 같이 썼는데 그마저도 해져서 너덜너덜했다.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려고 2년째 돈을 모았지만 겨우 새 루블짜리 지폐 한 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받을 돈 5루블 20코펙이 전부였다. 어느 겨울 아침 시몬은 양가죽을 사러 마을로 향했다. 아내의 누빈 재킷을 셔츠 위에 걸치고 그 위에 자신의 얇은 외투를 덧입었다. 주머니에는 3루블 지폐를 넣고 지팡이로 쓸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아침을 먹은 뒤 집을 나섰다. 마을에서 5루블 받아내면 3루블을 더해 양가죽을 살 돈이 충분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마을에 도착한 시몬은 한 농부의 집을 찾았지만 주인은 집에 없었다. 주인의 아내는 다음 주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은 줄 돈이 없다고 했다. 다른 농부에게 갔더니 그는 돈이 없다고 맹세하며 구두 수선비로 20코펙만 내밀었다.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 했지만 가죽상인은 시몬을 믿지 않았다. 돈을 가져와야 좋은 가죽을 골라줄게. 빚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잖아. 상인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결국 시몬은 구두수선으로 받은 20코펙과 한 농부가 준 펠트부츠 한 켤레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실망한 그는 20코펙으로 보드카를 사 마셨다. 아침에 추위는 견뎠지만 보드카 한 잔에 몸이 따뜻해졌다. 지팡이를 짚으며 길을 걷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양가죽 외투 없이도 따뜻하네. 이 한 잔이 온몸을 달구는걸. 뭐 양가죽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야. 걱정 따윈 안 한다고. 하지만 아내가 투덜거리겠지.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을 못 받다니 정말 창피한 일이지. 돈 안 내놓으면 가죽을 벗겨줄 테다. 20코펙으로 뭘 하라는 거야. 술이나 마시지. 그자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입고 있는 옷이 전부야. 그자는 자기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지만 나는 빵 한 조각도 사야 해. 주당 3루블은 빵값으로 나가지. 집에 가면 빵이 다 떨어졌을 텐데 또 1.5루블을 써야겠지. 빚진 돈이나 갚아. 잔소리 말고. 시몬은 길모퉁이의 작은 성소 근처에 다다랐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진 길에서 성소 뒤에 하얀 물체가 눈에 띄었다. 저게 뭐지? 전에 저기 하얀 돌은 없었는데 소인가? 소 같진 않은데 사람 머리 같기도 한데 너무 하얘. 거기서 사람이 뭘 하겠어? 그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놀랍게도 정말 사람이었다. 알몸으로 성소에 기대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몬은 겁에 질렸다. 누가 저 사람을 죽이고 옷을 벗겨놓은 건가? 내가 끼어들면 곤란해질지도 몰라. 시몬은 성소 앞을 지나쳤다.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성소를 떠나 시몬을 바라보는 듯했다. 더 두려워진 시몬은 생각했다. 돌아가야 하나? 그냥 갈까?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저자가 누군지 알게 뭐야.
좋은 일로 여기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나를 덮쳐 목을 조를지도 몰라. 벗어날 수도 없고 알몸인 사람을 뭐 어쩌겠어. 내 마지막 옷을 줄 수도 없지. 하느님이 나를 도우시길. 시몬은 성소를 지나쳤지만 갑자기 양심이 그를 찔렀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시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이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겁나서 그냥 지나쳐? 부자가 돼서 도둑이라도 무서운 거야? 부끄럽다, 시몬. 그는 뒤돌아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시몬은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 살펴보았다. 젊고 건강한 남자였지만 몸에 상처는 없고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시몬을 쳐다보지 못했다. 시몬이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는 고개를 들고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한 번의 눈빛에 시몬은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들고 있던 펠트부츠를 땅에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그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었다. 말할 때가 아니야. 시몬이 말했다. 자, 이 외투를 입어. 그는 남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남자는 깨끗하고 건강한 몸매, 잘생긴 손발과 선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몬은 외투를 그의 어깨에 걸치고 소매를 입히며 허리띠로 단단히 묶었다. 시몬은 자신의 찢어진 모자도 벗어주려 했지만 자신의 대머리가 춥게 느껴졌다. 내 머리는 대머리인데 저자는 곱슬머리가 길게 자랐네. 발에 신을 걸 주는 게 낫겠어. 그는 남자를 앉히고 펠트부츠를 신겨주며 말했다. 자, 움직여서 몸을 좀 녹여.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걸을 수 있겠나? 남자는 일어나 시몬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말을 안 하지? 시몬이 물었다. 여기서 얼어 죽을 순 없지. 우리 집으로 가자. 이 지팡이를 잡아. 힘이 없으면 기대도 괜찮아. 자, 가자. 남자는 쉽게 걸으며 뒤처지지 않았다. 길을 가며 시몬이 물었다. 어디서 온 거야? 이 근방 사람이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성소 근처에서 뭘 했던 거지? 말할 수 없어. 누가 해코지라도 했어? 아니요. 하느님이 나를 벌하신 거요. 뭐 하느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지. 그래도 먹고 잘 곳은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어디로 가고 싶어? 어디든 상관없어. 시몬은 놀랐다. 남자는 악당 같지 않고 말투도 부드러웠지만 자신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시몬은 생각하며 말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 몸이라도 녹이고.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바람이 거세졌고 시몬은 셔츠 차림이라 추웠다. 보드카 기운도 사라져갔다. 그는 아내의 외투를 여미며 생각했다.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외투도 없이 돌아오고 알몸인 사람까지 데려오다니. 마트료나가 좋아할 리 없겠지. 아내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성소에서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떠올리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트료나는 그날 일찍 모든 일을 끝냈다. 장작을 베고 물을 길러오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신도 밥을 먹었다. 이제 앉아서 빵을 언제 구울지 고민했다. 빵 한 덩어리가 아직 남아있었다. 시몬이 마을에서 밥을 먹었다면 저녁은 많이 안 먹을 거야. 이 빵이면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빵을 이리저리 만지며 생각했다. 오늘은 더 굽지 말아야겠어. 밀가루도 한 번 구울 분량만 남았어. 금요일까지 버텨야지.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남편의 셔츠를 깁기 시작했다. 시몬이 양가죽을 사러 간 생각에 마음이 바빴다. 상인이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은 너무 순진해서 누구도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애라도 그를 속일 수 있지. 팔루불이면 좋은 외투를 살 수 있을 거야. 묻으질 않은 가죽이라도
제대로 된 겨울 외투면 되지. 지난 겨울엔 외투 없이 너무 힘들었어. 강가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갔지. 시몬이 외출할 때 모든 옷을 다 입고 나가니 나한테 남은 건 없었어. 오늘 좀 늦게 나갔지만 이제 돌아올 때도 됐지. 술이나 마시지 않았기를. 그때 문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마트료나는 바늘을 셔츠에 꽂고 문간으로 나갔다. 시몬이 들어오고 모자도 없이 펠트 부츠를 신은 낯선 남자가 뒤따랐다. 마트료나는 시몬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다. 술을 마셨네. 그녀는 생각했다. 시몬이 외투도 없이 그녀의 재킷만 입고 짐도 없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무너졌다. 돈을 술로 날렸어. 게다가 저런 불황자를 데려오다니. 마트료나는 그들을 오두막 안으로 들이고 낯선 남자를 보았다. 그는 젊고 마른 체격에 시몬의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셔츠도 없고 맨발이었다. 그는 꼼짝 않고 눈을 내리깔았다. 저자는 나쁜 사람일 거야. 무서워하는 걸 보니. 마트료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난로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시몬은 모자를 벗고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마트료나, 저녁 준비됐으면 밥 좀 먹자. 마트료나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시몬과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시몬은 아내가 화난 걸 알았지만 모른 척하며 낯선 남자의 팔을 잡았다. 친구, 이리 와서 밥을 먹어. 낯선 남자는 벤치에 앉았다. 뭐 좀 차려놓지 않았어? 시몬이 물었다. 마트료나의 화가 폭발했다. 밥은 차렸지만 너희를 위한 건 아니야. 술에 취해서 정신을 놓쳤나 보네. 양가죽 외투를 사러 갔다가 내 외투도 없이 알몸인 불황자를 데려오다니. 술주정뱅이에게 저녁 줄 건 없어. 그만해 마트료나. 이유도 모르고 혀 놀리지 마.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든가. 그럼 돈은 어쨌는데? 시몬은 재킷 주머니에서 3루블 지폐를 꺼내 펼쳤다. 여기 돈 있어. 트리포노프가 돈을 안 줬지만 곧 준다고 했어. 마트료나는 더 화가 났다. 양가죽도 못 샀고 자기 외투를 알몸인 사람에게 입히고 집까지 데려왔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지폐를 낚아채 안전한 곳에 넣으며 말했다. 너희 밥은 없어. 세상 모든 알몸 술주정뱅이를 다 먹일 순 없지. 마트료나, 말 좀 가려. 사람 말부터 들어봐. 술 취한 바보한테 무슨 지혜를 듣겠어. 너 같은 술주정뱅이와 결혼하기 싫다고 했던 게 맞았어. 어머니가 준 린넨도 술로 날렸지. 이제 외투를 사러 갔다가 또 술로 날렸어. 시몬은 29팩만 썼고 낯선 남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마트료나는 말을 끊고 10년 전 일까지 들춰내며 따졌다. 마침내 그녀는 시몬에게 달려가서 소매를 잡았다. 내 재킷 내놔. 내가 가진 유일한 옷인데 네가 입고 다녔어. 이 빌어먹을 개자식. 악마한테 나가. 시몬이 재킷을 벗으려 하자 소매가 뒤집혔고 마트료나는 재킷을 낚아채 머리에 뒤집었었다. 문으로 향했지만 멈춰서서 화를 풀고 싶으면서도 이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마트료나는 멈춰서서 말했다. 좋은 사람이라면 알몸으로 다니겠어? 셔츠도 없잖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디서 저자를 만났는지 말해줘. 그걸 말하려던 참이잖아. 시몬이 대답했다. 성소 근처에서 저자를 봤어. 알몸으로 얼어붙은 채 앉아있더라고. 이런 날씨에 알몸이라니. 하느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안 그러면 저자가 죽었을 거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그래서 옷을 입히고 데려왔어. 화 풀어 마트료나. 죄를 짓는 거야.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잊지 마. 마트료나는 화난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낯선 남자를 보니 입을 다물었다. 그는 벤치 끝에 조용히 앉아 손을 무릎에 얹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이마를 찌푸린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마트료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몬이 말했다. 마트료나, 너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이 없나? 그 말을 듣고 마트료나는 낯선 남자를 다시 보았다.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졌다. 문에서 돌아와 난로로 가서 저녁을 꺼냈다. 테이블에 컵을 넣고 크바스를 달았다. 마지막 빵 한 조각을 꺼내 칼과 숟가락을 놓았다. 먹고 싶으면 먹어. 그녀가 말했다. 시몬은 낯선 남자를 테이블로 끌고 왔다. 자리 잡아 젊은 친구. 그는 빵을 자르고 수프에 부스러뜨려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테이블 모서리에 앉아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트료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점점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자 낯선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찌푸린 이마가 펴지고 눈을 들어 마트료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저녁을 먹고 마트료나는 그릇을 치우고 낯선 남자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나요? 이 근방이 아니에요. 길에서 어떻게 된 거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당신을 털었나요? 하느님이 나를 벌하셨어요. 그럼 알몸으로 거기 누워 있었던 거예요? 네, 알몸으로 얼어붙어 있었죠. 시몬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 외투를 벗어주고 여기로 데려왔어요. 당신은 나를 먹이고 마시게 해주며 불쌍히 여겼어요. 하느님이 당신들에게 보답할 거예요. 마트료나는 일어나 창가에 놓인 시몬의 낡은 셔츠와 바지를 가져왔다. 셔츠가 없으니 이걸 입어요. 어디든 편한 곳에서 자요. 다락이든 난로이든. 낯선 남자는 외투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고 다락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촛불을 끄고 외투를 들고 남편이 누운 곳으로 올라갔다. 마트료나는 외투를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남자가 자꾸 떠올랐다. 마지막에 빵을 먹었고 내일 빵이 없다는 생각, 준 셔츠와 바지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의 미소를 떠올리자 마음이 기뻤다. 마트료나는 한참을 깨어 있었다. 시몬도 깨어 있는 걸 눈치챘다. 그는 외투를 끌어당겼다. 시몬? 응? 마지막 빵을 먹었는데 새로 구울 빵을 안 만들었어. 내일 뭘 먹는지 모르겠네. 이웃 마르타에게 좀 빌려달라고 해야겠어. 우리가 살아있다면 먹을 건 어떻게든 구할 거야. 마트료나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왜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럴 이유가 있겠지. 시몬? 응? 우리 베풀었는데 왜 아무도 우리에게 안 베풀어? 시몬은 뭐라 대답할지 몰라 말했다. 그만 얘기하고 자자. 그는 몸을 돌려 잠들었다. 아침에 시몬이 깨어났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고 아내는 이웃에게 빵을 빌리러 갔다. 낯선 남자만 벤치에 앉아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밝았다. 시몬이 말했다. 자, 친구. 배는 빵으로 나고 알몸은 옷을 원하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돼. 무슨 일 할 줄 아는 거 있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몬은 놀랐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뭐든 배울 수 있어. 사람들이 일한다면 나도 일을 할 겁니다. 이름이 뭐지? 마이클. 좋아, 마이클. 너 얘기를 안 하고 싶다면 그건 너 자유야. 하지만 생계를 꾸려야지.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면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줄게. 하나님이 보답하시길. 네, 배우겠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시몬은 실을 가져와 엄지손가락에 감고 꼬기 시작했다. 쉽지?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클은 보고 따라했다. 실을 엄지에 감고 시몬처럼 실을 꼬았다. 시몬은 실에 왁스 바르는 법을 보여주었고 마이클은 금세 익혔다. 다음으로 시몬은 구두소를 꽂는 법과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쳤고 마이클은 이것도 바로 배웠다.
시몬이 가르치는 건 뭐든 마이클은 단번에 이해했다. 사흘 만에 그는 평생 구두를 만든 사람처럼 일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고 적게 먹었다. 일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위를 바라보았다. 거리로 나가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했으며 농담이나 웃음도 없었다. 그를 처음 본 날 저녁 마트료나가 밥을 줬을 때만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러 마이클은 시몬과 함께 살며 일했다. 그의 솜씨는 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시몬의 일꾼 마이클이 만든 구두가 누구보다 단단하고 깔끔하다고 했다.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이 구두를 맞추러 왔고 시몬은 점점 넉넉해졌다. 어느 겨울날 시몬과 마이클이 일하고 있는데 3마리 말이 끄는 썰매 마차가 집 앞에 멈췄다. 창밖을 보니 마차에서 하인이 내려 문을 열었고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가 내렸다. 마트류나가 문을 열자 신사는 허리를 굽혀 오두막에 들어왔다. 그는 키가 커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였고 방 한쪽을 가득 채웠다. 시몬은 일어나 절하며 놀란 눈으로 신사를 보았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이었다. 시몬은 마르고 마이클은 날씬하고 마트료나는 뼈만 앙상했지만 이 신사는 다른 세상에서 온 듯했다. 얼굴은 붉고 체격은 황소 같았으며 마치 철로 주주연 듯 단단해 보였다. 신사는 숨을 몰아쉬며 모피 외투를 벗고 벤치에 앉았다. 누가 주인 구두장인가? 그가 물었다. 시몬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입니다, 나리. 신하는 하인을 불러 소리쳤다. 베드카, 가죽을 가져와. 하인이 가죽 꾸러미를 가져왔다. 신사는 꾸러미를 테이블에 올리고 가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봐 구두장이, 이 가죽 보여? 내 나리.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아나? 시몬은 가죽을 만져보며 말했다. 좋은 가죽입니다. 좋다니, 바보 같으니. 이런 가죽은 처음 보지 않았나? 이건 독일산 가죽이야. 20루블짜리라고. 시몬은 겁이 났다. 제가 어디서 이런 가죽을 보겠습니까? 그렇겠지. 이걸로 내 구두를 만들 수 있겠나? 내 나리, 할 수 있습니다. 신사는 버럭 소리쳤다.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해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명심해. 1년 동안 모양이 망가지거나 터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할 수 있다면 가죽을 잘라. 못하면 솔직히 말해. 만약 1년 안에 구두가 터지거나 망가진다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하지만 1년 동안 멀쩡하면 10루블을 주지. 시몬은 겁에 질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마이클을 보며 팔꿈치로 찌르며 속삭였다. 이 일을 맡을까?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시몬은 마이클의 조언대로 일을 받았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쪽 다리에 구두를 벗게 했다. 치수를 재. 그가 말했다. 시몬은 17인치 종이로 치수를 재고 발바닥과 발등을 쟀다. 정강이를 재려 했지만 종이가 짧았다. 신사의 정강이는 통나무처럼 굵었다. 다리가 너무 꽉 끼지 않게, 신사가 말했다. 시몬은 종이를 덧대 치수를 쟀다. 신사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다가 마이클을 보았다. 저자는 누구야? 그가 물었다. 제 일꾼입니다. 구두를 만들 겁니다. 시몬이 대답했다. 신사는 마이클을 보며 말했다. 명심해. 1년 동안 멀쩡한 그런 구두를 만들어. 시몬은 마이클을 보았다. 마이클은 신사를 보지 않고 그의 뒤 모퉁이를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를 보는 듯했다. 갑자기 마이클이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더 밝아졌다. 바보 같은 놈, 뭐가 웃겨? 신사가 소리쳤다. 구두를 제때 만들어라. 제때 준비할 겁니다. 마이클이 대답했다. 그렇게 해. 신사는 구두와 모피 외투를 입고 문으로 갔다. 하지만 허리를 숙이지 않아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는 욕을 하며 머리를 문지르고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가자 시몬이 말했다. 저런 사람 처음 봤어. 망치로도 못 죽일 것 같아. 문틀을 부술 뻔했는데도 멀쩡하네. 마트리오나가 말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이니 튼튼하지 않겠어? 죽음도 저런 바위 같은 사람을 못 건드릴 거야. 시몬이 마이클에게 말했다. 일을 맡았으니 곤란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 가죽은 비싸고 신사는 화를 잘 내. 실수하면 안 돼. 자, 네 눈이 나보다 정확하고 손도 날렵하니까 이 치수로 구두를 잘라. 마이클은 가죽을 테이블에 펼치고 반으로 접어 칼로 자르기 시작했다. 마티로나는 마이클이 가죽을 자르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 구두 만드는 일을 익히 알고 있던 그녀는 마이클이 구두가 아닌 둥근 모양으로 자르는 걸 보았다.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생각했다. 내가 신사구두 만드는 법을 모르는 걸지도. 마이클이 더 잘 알 테니 간섭하지 말자. 마이클은 가죽을 자르고 실을 끼어 바느질을 시작했다. 구두처럼 두 끝을 끼는 대신 부드러운 슬리퍼처럼 한 끝으로 끼었다. 마트리오나는 또 놀랐지만 간섭하지 않았다. 마이클은 정오까지 꾸준히 꿰맸다. 시몬이 밥을 먹으려 일어나 보니 마이클이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었다. 아, 시몬은 신음했다. 마이클이 1년 동안 실수 없이 일했는데 어쩌다 이런 큰 실수를. 신사는 앞코가 단단한 구두를 주문했는데 마이클이 단독 슬리퍼를 만들었네. 가죽도 낭비했어. 신사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어. 시몬이 마이클에게 말했다. 이봐, 무슨 짓이야. 넌 날 망쳤어. 신사가 높은 구두를 주문했는데 너가 만든 건 이게 뭐야? 그가 마이클을 책망하려는 순간 문에 달린 철고리가 똑똑 소리를 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창밖을 보니 말을 탄 사람이 와서 말을 묶었다. 문을 열자 신사와 함께 왔던 하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하인이 말했다. 안녕. 시몬이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주인마님이 구두 때문에 저를 보냈습니다. 구두가 어쨌는데? 주인님이 더 이상 구두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인들이 내리시게 도우려 했지만 주인님은 자루처럼 굴러 떨어지셨어요. 이미 죽으셨고 몸이 굳어서 마차에서 내리기도 힘들었죠. 주인 마님이 말씀하시길 구두장이에게 가서 주인님이 주문한 구두와 가죽은 더 필요 없다고 전해 대신 시체용 부드러운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마이클은 남은 가죽을 모아 말고 만든 슬리퍼를 손으로 탁탁 쳐 앞치마로 닦아 하인에게 건넸다. 하인은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님들. 또 1년, 그리고 또 1년이 지나 마이클은 시몬과 6년째 함께 살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다. 밖에 나가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했으며 2번만 미소를 지었다. 마트리오나가 밥을 줬을 때, 신사가 구두를 주문하러 왔을 때 한 번, 시몬은 마이클에게 더없이 만족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다만 마이클이 떠날까봐 그게 걱정되었다. 어느 날 모두 집에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오븐에 냄비를 넣고 아이들은 벤치 위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시몬은 한쪽 창가에서 바느질을 했고 마이클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굽을 붙이고 있었다. 한 아이가 마이클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창밖을 보았다. 마이클 아저씨, 저기 여자분이 어린 소녀와 오네요.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아요. 한 소녀는 다리를 절어요. 마이클은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몬은 놀랐다. 마이클은 거리로 나다니지 않았는데 지금은 창밖에 바짝 붙어 뭔가를 뚫어지게 보았다. 시몬도 창밖을 보니 잘 차려입은 여성이 두 소녀를 손에 이끌고 오두막으로 오고 있었다.
소녀들은 털 코트와 모직 쇼를 입고 있었는데 한 소녀가 왼쪽 다리를 절며 걸었다. 여성은 현관으로 들어와 문고리를 찾아 문을 열었다. 소녀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좋은 분들. 그녀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시몬이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성은 테이블 옆에 앉았다. 소녀들은 그녀의 무릎에 바짝 붙어 낯선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이 소녀들에게 봄의 신을 가죽 신발을 만들고 싶어요. 여성이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신발은 처음이지만 만들 수 있어요. 겉을 꿰맨 신발이든 린넨 안감 신발이든 제 일군 마이클은 이 일의 달인입니다. 시몬이 대답했다. 시몬은 마이클을 보았다. 마이클은 일을 멈추고 소녀들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시몬은 놀랐다. 소녀들은 검은 눈에 통통하고 장밋빛 뺨을 가진 예쁜 아이들이었고 멋진 숄과 털코트를 입었지만 마이클이 왜 저렇게 보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아는 사람처럼 보았다. 시몬은 의아했지만 여성과 가격을 논의했다. 치수를 재려하자 여성이 절름발이 소녀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이 아이에게 두 치수를 재세요. 절름발이용 신발 하나와 정상 다리용 신발 3개를 만들어주세요. 두 아이 발 크기는 같아요. 쌍둥이에요. 시몬은 치수를 재며 절름발이 소녀에게 물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예쁜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였나요? 아니요. 어머니가 다리를 짓눌렀어요. 여성이 대답했다. 마트료나는 궁금해졌다. 이 여성이 누구고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 싶었다. 당신 자녀가 아닌가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입양했죠. 당신 자녀도 아닌데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해요?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 저주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제 아이도 있었지만 하느님이 데려가셨죠. 제 아이보다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누구 자녀죠? 여성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6년 전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화요일에 묻혔고 어머니는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은 뒤 사흘 만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하루를 더 못 버텼어요. 저희 부부는 그 당시 그 마을에서 농부로 살았죠. 이웃이었어요. 아버지는 외로운 나무꾼이었는데 나무를 베다 나무가 몸 위로 떨어져 내장이 터졌어요. 집에 오자마자 하나님께로 갔죠. 그 주에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가난하고 외로웠던 그녀는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아이를 낳고 홀로 죽음을 맞았죠. 다음날 아침 저는 그녀를 보러 갔어요. 오두막에 들어가니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죽으면서 몸이 굴러 이 아이 다리를 짓눌렀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씻기고 관에 넣어 장례를 치렀어요. 착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홀로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당시 첫 아이를 낳은 지 8주 된 수유 중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아이들을 맡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했지만 결정을 못 내렸어요. 결국 저에게 말했죠. 마리, 당분간 아이들을 좀 맡아줘. 나중에 어떻게 할지 정하자. 저는 건강한 아이만 젖을 먹였어요. 절름발은 아이는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불쌍해서 결국 그 아이도 먹였어요. 제 아들과 이 두 아이 3명을 제 저주로 키웠어요. 젊고 건강했기에 젖이 많았죠. 때론 두 아이를 동시에 먹이고 한 아이는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덕에 아이들은 잘 자랐지만 제 아들은 2살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묻혔어요. 그 이후로 아이를 더 낳지 못했지만 남편은 이제 재분소에서 일하며 돈을 잘 벌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아이들이 제 삶의 기쁨입니다. 그녀는 절름발이 소녀를 한 손으로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뺨에 눈물을 닦았다. 마트료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속담이 맞아요.
아버지 어머님 없이 살 수 있어도 하느님 없이 못 산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갑자기 마이클이 앉은 모퉁이에서 여름 번개처럼 빛이 났다. 모두 그를 보니 그는 손에 무릎을 얹고 위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여성이 소녀를 데리고 떠났다. 마이클은 벤치에서 일어나 이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다. 시몬과 아내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다. 잘 가세요, 주인님들. 하느님이 저를 용서하셨어요. 저도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마이클에게서 빛이 나는 걸 보았다. 시몬은 일어나 마이클에게 절하며 말했다. 마이클,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겠소. 당신을 붙잡거나 캐물을 것도 없소. 하지만 하나만 말해주시오. 내가 당신을 데려왔을 때 왜 우울했었나요? 내 아내가 밥을 줬을 때 왜 미소를 지으며 밝아졌죠? 신사가 구두를 주문하러 왔을 때 또 미소 지었고 이 여성이 소녀들을 데려왔을 때 세 번째로 미소를 지으며 빛이 났어요. 마이클, 왜 당신 얼굴이 빛나고 왜 세 번 미소를 지었나요? 마이클이 대답했다. 내게 빛이 나는 건 하느님이 나를 벌하셨지만 이제 용서하셨기 때문이요. 세 번 미소 지은 건 하느님이 세 가지 진리를 배우라 하셨고 내가 그걸 배웠기 때문이요. 첫 번째는 당신 아내가 나를 불쌍히 여겼을 때 배웠고 그래서 처음 미소를 지었고, 두 번째는 신사가 구두를 주문하러 왔을 때 배웠고 또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이 소녀들을 보고 마지막 진리를 배웠기에 세 번째로 미소 지었어. 시몬이 말했다. 마이클, 하느님이 왜 당신을 벌하셨는지 그 세 가지 진리가 뭔지 말해주시오. 나도 알고 싶소. 마이클이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벌을 받았어. 나는 천사였어. 하느님께서 한 여성의 영혼을 가져오라 하셨어. 나는 땅으로 날아가 병든 여성이 쌍둥이 소녀들을 낳은 채 홀로 누워있는 걸 보았어. 아이들은 어머니 곁에서 힘없이 움직였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젖먹일 힘이 없었어. 그녀는 나를 보고 하느님이 내 영혼을 데리러 보냈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울며 말했어. 하느님의 천사여,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어. 언니도, 이모도, 어머니도 없어. 내 고아들을 돌볼 이가 없어. 내 영혼을 데려가지 마시오. 아이들을 젖먹이고 키우게 해주시오. 아이들은 부모 없이 못 살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어. 한 아이를 그녀 젖가슴에, 다른 아이를 그녀 품에 안겨두고 하느님께 돌아갔어. 어머니의 영혼을 가져갈 수 없었어.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어.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아이들은 부모 없이 못 산다고 했어. 하느님이 말씀하셨어. 가서 어머니의 영혼을 가져오고 세 가지 진리를 배워라. 사람 안에 있는 것,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사람들이 사는 법을 배워라. 그걸 알면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나는 다시 땅으로 날아가 어머니의 영혼을 가져왔어. 아이들은 그녀 젖가슴에서 떨어졌고 그녀 몸이 침대 위로 굴러 한 아이의 다리를 짓눌렀어. 나는 마을 위로 올라가 그녀 영혼을 하느님께 데려가려 했지만 바람이 나를 잡았고 날개가 떨어졌어. 그녀 영혼은 홀로 하나님께 갔고 나는 길가에 떨어졌어. 시몬과 마티로나는 그들이 누구를 옷 입히고 먹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경외와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말했다. 나는 들판에 알몸으로 홀로 있었어. 인간이 되어 추위와 배고픔을 처음 알았어. 배고프고 얼어붙어 어찌할 바를 몰랐어. 하느님을 위한 성소를 보고 거기로 갔지만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었어. 성소 뒤에 앉아 바람을 피했어. 저녁이 되자 배고프고 얼어붙고 고통스러웠어. 갑자기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 그는 부추를 들고 혼잣말을 했어. 인간이 된 후로 처음으로 인간의 얼굴을 보았는데 무서워서 고개를 돌렸어. 그는 추위에서 몸을 보호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먹일 생각만 했어. 나는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가는데 그는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며 나를 도울 수 없다고 느꼈어. 그가 나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자 더 무서웠어. 그는 나를 지나쳤어. 나는 절망했지만 그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 다시 보니 처음과 달랐어. 전에 그의 얼굴엔 죽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있었고 그 안에 하느님을 보았어. 그는 나를 옷 입히고 집으로 데려갔어. 집에 들어가자 여성이 나왔어. 그녀는 남자보다 더 무서웠어. 그녀의 입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고 숨을 쉴 수 없었어. 그녀는 나를 다시 추위 속으로 내몰려 했고 그렇게 하면 그녀가 죽을 거라 알았어. 갑자기 남편이 하느님을 말하자 그녀가 변했어. 그녀가 밥을 주고 나를 보았을 때 나는 그녀를 보았어. 그녀 안에 죽음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하느님을 보았어. 나는 하느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진리를 알았어.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요. 하느님이 약속한 것을 보여주시자 기뻐서 처음 미소를 지었어. 하지만 아직 다 배우지 못했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과 사람들이 사는 법을 몰랐어. 나는 당신들과 살았고 1년이 지났어. 한 남자가 1년 동안 멀쩡한 구두를 주문하러 왔어. 그의 뒤에 내 동료 죽음의 천사를 보았어. 나만 그를 알아보았고 해지기 전에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갈 걸 알았어. 나는 생각했어. 저자는 1년을 준비하는데 오늘 저녁 전에 죽을 줄 모르지.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알았어.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이미 알았고 이제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알지 못한다는 걸 배웠어. 나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어. 동료 천사를 보고 하느님이 두 번째 말씀을 보여주셔서 기뻤어. 하지만 아직 다 알지 못했어. 사람들이 사는 법을 몰랐어. 6년째 그 소녀들과 여성이 왔어. 나는 소녀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들었어. 그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빌었고 나는 그녀의 말을 믿었어. 아이들은 부모 없이 못 산다고 했지만 낯선 여성이 그들을 젖먹이고 키웠어. 그녀가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들을 사랑하며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나는 그녀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들이 사는 법을 알았어. 하느님이 마지막 교훈을 보여주시자 내 죄가 용서되었고 그래서 세 번째로 미소를 지었어. 천사의 몸이 드러났고 빛에 휩싸여 눈이 부셨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울리는 듯 커졌다. 천사가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닌 사랑으로 산다는 걸 배웠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알지 못했어. 부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걸 알지 못했어. 누구도 저녁이 되면 구두가 필요한지 시체용 슬리퍼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나는 인간이 되어 살아남았어.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기 때문이요. 고아들은 어머니의 배려가 아니라 낯선 여성의 사랑으로 살아남았어. 사람들은 자신의 복지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오. 나는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았어. 이제 더 알게 되었어. 하느님은 사람들이 따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걸 알지 못하게 하셨어. 그들은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에게 드러내도록 하셨어. 나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걸 알았어. 사랑이 있는 자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시니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요. 천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노래했고 오두막이 그의 목소리에 떨렸다. 지붕이 열리고 불기둥이 땅에서 하늘로 솟았다. 시몬과 아내, 아이들은 땅에 엎드렸다. 천사의 어깨에 날개가 생기며 하늘로 올라갔다.
시몬이 정신을 차렸을 땐 오두막은 예전 그대로였고 그 안에는 그의 가족뿐이었다.